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돈만 가져가는 게 아냐. 내 선생 노릇하는 미래까지 싹 다 가져가 주지. 방과 후의 정막이 감도는 새빛 고등학교의 텅 빈 복도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곽태수. 최근 이 일대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 중인 신흥 조폭 블랙 머스탱의 두목이었다. 그의 껄렁한 교복 셔츠는 단추가 두어 개풀려 있었고 그 사이로 흉측한 용 문신이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그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교사. 이민혁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몰려 있었다. 곽태수를 포함한 4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완벽하게 포위한 상태였다. 그들은 학생처럼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교복은 그저 위장을 위한 수단일 뿐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이민혁 선생은 두려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학생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의무감을 붙들고 있었다. 여긴 학교입니다. 당장 아이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김지훈 학생은 당신들과 엮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민혁 선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자신의 반 학생인 김지훈 군이 이 불량배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교 길에 그들을 막아선 참이었다. 하지만 성인 4명을 그것도 단순한 불량배가 아닌 조직폭력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곽태수는 이민혁의 말을 비웃었다. 선생이라. 네가 선생이면 우릴 여기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진한 대가리로 잘 생각해봐. 우린 그냥 돈 몇 푼 뜯으러 온 게 아니야. 이 구역 전체를 관리하러 온 거라고. 김지훈이 그 시작점이고 넌 그냥 방해되는 돌멩이야. 그는 말을 뱉으며 이민혁 선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규칙적인 마찰음이 들려왔다. 끼, 쓱싹, 끼, 쓱싹. 그 소리는 이 팽팽한 대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회색빛 작업복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주. 겉보기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고 다부진 체격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 학교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무표정이었다. 마치 복도 끝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오직 자신의 구역인 바닥의 얼룩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곽태수는 처음엔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이민혁을 겁박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대걸레 소리가 서서히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뱉은 침이 바닥에 흥건한 것을 보고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그는 이민혁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풀고 방향을 틀어 박선주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다가오는 곽태수를 인지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곽태수는 그녀가 막 닦아낸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깨끗한 바닥 위에 보란 듯이 섰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아줌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위기 파악 안 돼. 박선주는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시선은 곽태수의 얼굴이 아닌 그의 더러운 운동화가 자신이 닦은 바닥에 찍어 놓은 검은 발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곽태수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까딱하며 그녀의 남루한 작업복을 훑어보았다.
청소부 주제의 간도 크네. 우리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늙어서 귀까지 먹었나? 곽태수는 과장되게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어휴, 냄새. 이 학교는 당신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늙은이를 고용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선생이란 놈은 애들 하나 간수 못하고 청소부는 지 할 일도 모르고 그는 바닥에 다시 한번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이민혁 선생이 아닌 박선주를 향한 직접적인 도발이었다. 이민혁 선생이 이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두세요. 학생도 모자라서 이제 학교 직원분께 무슨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고 학교에서 나가십시오. 하지만 곽태수의 부하가 더 빨랐다. 그는 이민혁 선생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쳤다. 아, 좀 닥치고 있으라고. 선생 이민혁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복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민혁은 넘어진 채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바로 그 순간 박선주가 움직였다. 그녀는 쥐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청소 카트에 조용히 걸쳤다. 그리고는 젖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장갑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예상외로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그 움직임 자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곽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이민혁을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박선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이 방해되는 늙은 청소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곽태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아줌마? 늙은 몸으로 저 선생처럼 한번 뒹굴어 보고 싶어? 아니면 뭐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게. 박선주는 더러워진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청소 카트를 앞으로 밀었다. 카트의 낡은 바퀴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곽태수를 향해 천천히 굴러갔다. 그녀는 카트 손잡이를 쥔 채 처음으로 곽태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미화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미끄러지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경고였지만 마치 기계가 정해진 매뉴얼을 읊는 것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곽태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미끄러진다고 지금 이 아줌마가 우리 걱정해 주는 거야. 와, 정말 웃기지도 않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봤냐? 요즘 청소부들은 농담도 할 줄 아네.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모양이야. 그의 웃음이 멈췄다. 곽태수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다. 그는 이 지루한 상황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좋아.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이 카트 끌고 눈앞에서 사라져. 3초 주겠어. 셋. 그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박선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카트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곽태수를 넘어 그 뒤에 쓰러져 있는 이민혁 선생과 바닥에 깨진 안경 조각을 향해 있었다. 둘. 곽태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나. 숫자가 끝났음에도 박선주가 미동도 하지 않자 곽태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이 늙은 여자의 고집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본보기가 될 것이었다. 이런 젠장할.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박선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경멸과 무시를 가득 담아 그의 더러운 손가락으로 박선주의 어깨를 강하게 찔렀다.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그가 소리쳤다. 그 손가락이 그녀의 얇은 작업복을 뚫고 어깨뼈에 닿는 순간이었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곽태수의 손가락이 어깨를 찌르는 순간 박선주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단단한 강철판을 찌른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그 충격을 조금도 흡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 끝에 불쾌한 통증을 느낀 것은 곽태수 쪽이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그 감각을 덮어버렸다. 박선주는 찌른 손가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반보 뒤로 물러나며 곽태수와의 물리적인 접촉을 끊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가 뱉어놓은 더러운 침과 방금 자신이 닦아낸 바닥에 새로 찍힌 검은 발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시험받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구역은 통제 구역입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딱딱한 단어. 통제구역. 그 단어는 곽태수의 신경을 제대로 긁어놓았다. 통제구역 하 곽태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보잘것없는 늙은 청소부에게 통제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이 미친 노망난 여자가, 여기가 내 구역이야. 이 학교 전체가. 아니, 이 동네 전체가 곧 내 구역이 될 거다. 알아들어. 그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즉각 바꿨다. 그는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민혁 선생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셔츠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약한 교사는 속수무책으로 딸려 올라왔다. 야, 선생, 너 똑똑히 들었지? 지금 당장 그 김지훈이라는 새끼 불러와. 안 그러면 이 늙은이가 보는 앞에서 내놈 면상부터 밟아버릴 줄 알아. 이민혁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절대 안 됩니다. 학생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에 곽태수는 이민혁의 뺨을 한 차례 더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이민혁의 입가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선주가 움직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따르듯 쥐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청소 카트의 금속 고리에 정확하게 걸었다. 철컥.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양손에 끼고 있던 축축한 노란색 고무장갑을 벗기 시작했다. 쓱. 척. 젖은 장갑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이 긴장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곽태수의 부하 하나가 그 모습을 비웃었다. 우와. 무서워라. 저 손으로 뭐 하시려고 걸레라도 휘두르시게. 다른 놈들도 따라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한심한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마침내 장갑이 완전히 벗겨졌다. 드러난 것은 늙은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든 손이었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약하지 않았다. 피부는 햇볕과 세월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두꺼웠으며 특히 손날과 주먹을 쥐는 관절 부위에는 모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손은 마치 무언가를 끊임없이 쥐고 단련하고 혹은
부섰던 손처럼 보였다. 그녀는 장갑을 카트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이민혁 선생은 피를 닦아내며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토록 침착하고 안정된 손놀림은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곽태수는 여전히 이민혁의 멱살을 쥔 채 다시 박선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끈질김에 역겨움을 느꼈다. 아직도 안 꺼졌어. 이봐. 아줌마, 내가 너 같은 한물간 늙은이랑 놀아줄 시간 없다고 했지. 당장 그 더러운 카트 끌고 집에 나가. 가서 손주들 똥이나 닦아주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이민혁 선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민혁은 다시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곽태수는 이제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박선주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눈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말귀를 영 못 알아듣는군. 곽태수는 더 이상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들어 박선주의 가슴팍을 잇는 힘껏 밀쳤다. 상대는 왜소한 노인이었다. 이 한 번의 밀침으로 그녀를 저 멀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곽태수의 손이 박선주의 몸에 적중했다. 예상대로 그녀의 작은 체구는 그 힘을 이기지 못했다. 박선주는 뒤로 휘청이며 밀려났다. 그녀의 등이 뒤에 있던 금속재 청소 카트에 강하게 부딪혔다. 화당탕 금속 카트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카트 위에 불안정하게 놓여있던 세제통들이 그 충격으로 일제히 균형을 잃었다. 파란색 유리 세정제, 초록색 바닥 광택제, 그리고 강력한 락스 원액이 담긴 플라스틱 병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타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추락했다. 쨍그랑 와장창 플라스틱 용기들이 깨지고 터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화학 약품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순식간에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듯한 락스 냄새와 세제 향이 뒤섞여 진동했다. 박선주는 그 화학 약품의 웅덩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회색 작업복 바지 자락이 쏟아진 액체에 흠뻑 젖어들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바닥은 미끄러운 화학약품으로 범벅이 되었고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널브러졌다. 곽태수는 자신의 힘에 그녀가 낮아빠지는 대신 카트에 부딪혀 이런 난장판을 만든 것을 보고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었다. 거봐. 늙으면 뼈도 못 추린다고.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아줌마. 그의 부하들도 그 지저분한 광경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승리라고 확신했다. 선생은 쓰러졌고 방해되던 청소부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제 김지훈을 끌어내는 일만 남았다. 곽태수는 손을 털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박선주는 자신이 쏟아버린 세제통과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곽태수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분노에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무섭나 아니면 분한가 늦었어. 진작에. 그때 박선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변해 있었다. 아까까지 그녀의 눈에 감돌던 무감각하고 공허한 기운이 사라져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였다.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내심은 저 깨진 세제병과 함께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박선주는 젖은 작업복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곽태수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 곽태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뭐야. 그 눈빛은 그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선주는 입을 열었다. 이번에 나온 목소리는 이전의 건조한 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복도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기묘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자초한 일이다. 콰당탕. 금속 카트가 벽에 부딪히고 플라스틱 용기들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요란한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락스와 화학 약품 냄새. 그 두 가지 감각이 뒤엉키는 순간 박선주의 의식은 현재의 복도를 떠나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폐공장이었다. 공기의 냄새는 락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약 냄새, 코르다이트의 매캐한 냄새였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불규칙적인 총성이었고 공포에 질린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였다. 인질 구출 작전, 모의 훈련.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변질되어 있었다. 사망자 발생 2조. 응답하라. 2조 통신병의 목소리가 공포로 찢어지고 있었다. 젊은 특임대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엄폐물 뒤에서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공포가 그들의 훈련된 육체를 마비시킨 것이다. 그때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덮었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당시 중령이었던 박선주.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상의 교전지역 한복판을 태연히 걸으며 패닉에 빠진 병사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짝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보다 더 날카롭고 강력하게 현장을 꿰뚫었다. 상황이 너희를 통제하게 두지 마. 너희가 상황을 통제한다. 지금 즉시 호흡 조절, 각자 섹터 확보 반복한다. 상황을 통제하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를 억누르고 복종을 이끌어내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강철 아모랑이의 목소리였다. 현재 새빛 고등학교의 복도,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다시 그녀의 감각을 현재로 돌려놓았다. 박선주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눈앞에는 비열하게 웃고 있는 곽태수의 얼굴이 있었다. 그 뒤로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이민혁 선생이 보였고 바닥에는 엉망으로 쏟아진 화학 약품과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저자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보호 대상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공격했다. 박선주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바뀌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년간 학교의 미화원으로 일하며 일부러 덮어두었던, 무디게 만들려 노력했던 그 감각이 깨어났다. 허리를 굽히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던 박선주 미화원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굽어있던 등이 강철심을 박은 것처럼 꼿꼿하게 펴졌다. 어깨는 당당하게 벌어졌고 턱은 살짝 들렸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일정해졌다. 쏟아진 락스 냄새가 아닌 맑은 산 정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그녀의 눈빛에서 일어났다. 아까까지의 피로와 체념이 깃든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이제 강철 암호랑이의 눈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냉철하며 감정이 배제된 채 오로지 눈앞의 표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표적 1 곽태수 리더. 가장 오만하고 흥분한 상태. 자신과의 거리 약 1. 5m. 오른손잡이로 추정. 표적 2 부하 A 곽태수. 좌측 후방. 체격이 가장 크지만 움직임이 둔함. 현재 웃고 있음. 표적 3 부하 B 곽태수. 우측 후방. 체격은 작지만 눈빛이 교활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음. 표적 4 부하 C 이민혁 선생 근처에 서 있음. 상황 파악이 느림. 그녀의 뇌는 단 1초 만에 모든 분석을 끝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곽태수는 박선주의 변화를 감지했다. 갑자기 늙은 청소부의 기세가 달라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공포로 인한 발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이 여자를 확실하게 밟아 자신의 위엄을 세워야 했다.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곽태수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턱짓으로 자신의 부하 2명을 가리켰다. 이 할망구가 귀까지 먹었나 보네. 시끄러우니까. 당장 저 더러운 카트랑 같이 밖으로 끌어내. 거슬리게 하지 말고. 명령이 떨어졌다. 곽태수의 좌우에 있던 부하 A와 B가 낄낄거리며 박선주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이 늙은 여자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갈 생각이었다. 덩치 큰 부하 A가 먼저 손을 뻗었다. 그의 거대하고 더러운 손이 박선주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기 위해 날아들었다. 이리 와. 할망. 부하 A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박선주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곽태수나 이민혁 선생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늙은이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부하 A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박선주의 왼손이 섬광처럼 솟아올랐다. 그녀는 날아드는 손목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의 특정 급소, 즉 척골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부하 A는 손목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가 움찔하는 찰나의 순간 박선주는 잡은 손목을 놓지 않고 몸을 반 바퀴 회전시켰다. 그녀의 몸은 마치 팽이처럼 축을 중심으로 돌았다. 그 회전력을 이용해 그녀는 부하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너머로 넘겼다. 그것은 완벽한 유도식 업어치기나 혹은 합기도의 관절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선주가 사용한 기술은 그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간결했다. 그것은 오직 무력화만을 목적으로 수없이 단련된 군용 특수 무술이었다. 그녀는 팔을 넘기는 동시에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아래로 내려앉았다. 부하 A의 거대한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선주의 등 위로 끌려 올라왔다가 그녀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앞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니,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꺾였다. 뚜두둑.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부하 A의 팔꿈치 관절이 박선주의 어깨와 그녀의 반대쪽 손에 의해
역방향으로 완벽하게 꺾여버렸다. 아하. 인간의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덩치 큰 사내는 자신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거품을 물고 바닥을 굴렀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그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불과 1초, 아니, 5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복도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곽태수의 비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함께 다가오던 부하비는 몇 걸음 앞에서 경악하며 우뚝 멈춰섰다. 이민혁 선생은 자신이 뭘 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정적의 한가운데 박선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쏟아진 화학약품의 웅덩이 한가운데 방금 전 거구의 사내를 쓰러뜨린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상대의 팔을 꺾었던 그 높이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방금 끔찍한 소리를 내며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음 동작을 위해 들었던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젖은 바닥에 고여있는 락스 용액을 발로 툭 찼다. 락스 용액이 마치 그녀의 의지를 따른다는 듯 아직 멈춰 서 있는 부하비의 구두를 향해 튀었다. 다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것은 질문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복도에는 비명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부하의 비명 소리가 텅 빈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곽태수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저 왜소하고 늙은 청소부의 손에 단 1초 만에 팔이 부러져 나갔다. 뭐야. 곽태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비웃음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함께 다가오다 멈춰섰던 부하비는 하마터면 다음 차례가 될 뻔했던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몇 걸음 뒷걸음질 쳤다. 그의 교활해 보이던 눈은 이제 겁에 질린 쥐의 눈처럼 흔들렸다. 다음 박선주의 그 한마디는 곽태수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다음이라니.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자신들을 사냥감 취급하고 있었다. 모멸감과 분노가 공포를 뚫고 치솟아 올랐다. 이 미친년이. 곽태수가 고함을 질렀다. 뭐해. 병신들아, 당장 전현 잡아 죽여버려. 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부하비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부하비는 곽태수의 분노와 눈앞에 정체불명 노인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등 뒤의 두목이 더 무서웠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찰칵.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그의 손에서 날카로운 접이식 칼 포켓 나이프 이 튀어나왔다. 오지 말라고. 할망구 그는 칼을 앞으로 내밀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고 칼을 쥔 손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박선주는 그 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 상황의 머리, 즉 곽태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쏟아진 락스 용액을 한 걸음 피해 옆으로 비켜서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 교육시설, 내에서의 흉기 사용, 교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가중 폭행. 이걸로 상황은 격상되었다. 곽태수는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보호, 시설 격상, 이 노망난 여자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내까지 청소부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냥 더러운 걸레야. 넌 당장 그놈의 주둥이 닥치고 죽여. 빨리. 곽태수의 재촉에 칼을 든 부하 비가 이성을 잃고 으아하는 기합과 함께 박선주를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그는 훈련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무모하게 칼을 휘두를 뿐이었다. 칼날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박선주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돌진해오는 부하 비를 향해 정면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칼날이 그녀의 작업복을 찌르기 직전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며 상대의 오른쪽 칼을 쥔 손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부하비의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챘고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받쳤다. 휙 부하비는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뜨는 것을 느꼈다. 박선주는 그의 돌진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를 업어치기처럼 넘겨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팔을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공중에서 반 바퀴 회전시켜 그가 쏟아진 미끄러운 락스 용액과 깨진 플라스틱 조각 위로 얼굴부터 처박히도록 내동댕이 쳤다. 푸학화당. 부하 비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얼굴로 바닥에 화학 약품을 쓸어버리며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박선주는 즉시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찍어 눌렀다. 동시에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고정시켰다. 에스나이. 칼이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바닥을 굴렀다. 2명.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한 명은 팔이 부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처박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이제 복도에는 곽태수와 겁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은 마지막 부하 C 단 2명만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방금 동료를 제압한 자세 그대로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들을 올려다보는 청소부가 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곽태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가 평생 마주해온 그 어떤 싸움꾼이나 조폭과도 차원이 달랐다. 저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민혁 선생도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박선주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 그러다 그녀가 뱉었던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통제구역, 상황 격상. 그것은 민간인이 쓰는 용어가 아니었다. 군대 용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학생 교육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읽었던 위대한 한국인 특집 기사. 그중 한 명. 군 역사상 전설적인 여성 지휘관에 대한 프로필. 강철 아모랑이라는 별명. 설마. 이민혁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박선주는 바닥에 엎드린 부하 비의 목을 무릎으로 더 강하게 누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곽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무무의 상태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땀과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회색 작업복 조끼의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그곳은 청소부가 무언가를 넣어 다니기엔 너무나도 은밀한 장소였다. 그녀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낮고 해진 작은 가죽 지갑이었다. 곽태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 지갑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신분증을 넣는 투명한 비닐창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짙은 녹색 바탕의 금박으로 대한민국 육군 ROK의 인장이 찍힌 두꺼운 카드였다. 카드의 사진 속에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훈장으로 뒤덮인 완벽한 정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곽태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과 함께 찍힌 계급이었다. 세 개의 별, 무궁화 세 개, 중장 총장. 이민혁 선생이 그 모습을 어렴풋이 보고는 숨을 들이켰다. 박선주. 강철 아모랑이 박선주. 중장님. 박선주가 지갑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박선주. 호출부호 강철 호랑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예비역 중장. 그녀는 무릎으로 제압한 부하비의 머리를 바닥에 한 번 더 쿵 하고 박으며 곽태수를 향해 선고했다. 그리고 너희는 방금 아주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 곽태수의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장군 3 스타 육군 중장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미쳤거나 아니면 자기를 속이려는 수작이야. 그의 공포는 임계점을 넘어서자 현실을 부정하는 광기 어린 분노로 폭발했다. 거짓말 이 미친년이 끝까지 날 속이려 들어. 내년이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 개같은 년아. 그는 더 이상 부하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 역시 품 안에서 번쩍이는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아까 부하 비가 들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흉악한 칼이었다. 내가 직접 내년의 정체를 밝혀주마. 곽태수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박선주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곽태수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복도를 갈랐다. 내가 직접 내년의 정체를 밝혀주마. 그의 이성은 이미 공포와 모멸감으로 인해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에게는 이제 오직 눈앞의 거짓말을,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파괴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거꾸로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 꿇은 박선주의 심장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박선주가 아직 바닥에 쓰러뜨린 부하 비를 제압하고 있는 무방비한 자세라고 판단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12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흉기를 든 채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그가 지나가는 바닥의 화학약품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민혁 선생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박선주의 세계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녀의 눈은 곽태수의 흉포한 얼굴이 아닌 그의 어깨, 팔꿈치, 그리고 칼을 쥔 손목의 각도를 1초 만에 분석했다. 살해 사이는 강하나 기술이 없다.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돌진. 예측하기 가장 쉬운 공격. 그녀의 뇌는 이미 수천 번의 실전과 훈련으로 단련된 컴퓨터처럼 대응책을 내놓았다. 곽태수의 칼끝이 그녀의 가슴에 닿기 불과 0.5초 전 박선주가 움직였다. 그녀는 무릎으로 누르고 있던 부하비의 목덜미를 놓아주는 대신 손날을 세워 그의 경동맥 부근을 정확하고 강하게 내리쳤다. 짧은 신음과 함께 부하비는 저항하던 힘을 완전히 잃고 축 늘어졌다. 완벽한 실신.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박선주는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웅크린 자세 그대로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켰다. 그녀의 바로 옆에는 아까 곽태수가 밀쳐서 쏟아졌던 바로 그 청소 카트가 있었다. 그녀의 손이 카트의 금속 프레임을 움켜쥐었다. 죽어. 곽태수의 칼이 마침내 박선주가 있던 공간을 찔렀다. 페이페이.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사람의 살이 아니었다. 둔탁한 금속 마찰음. 곽태수의 칼끝이 청소 카트의 단단한 강철 프레임에 부딪혔다. 칼날이 빗나가며 프레임을 긁어내 불꽃이 희미하게 튀었다. 그 충격이 그의 팔을 타고 올라와 손목을 뒤흔들었다. 곽태수가 당황하여 균형이 무너진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박선주는 웅크렸던 다리의 힘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자신의 전 체중과 수십 년간 단련된 하체의 힘을 실어 돌진해오는 곽태수의 명치를 향해 카트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방어 실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성추 배터링 앰이었다. 컵. 곽태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40kg이 넘는 청소용품과 물이 담긴 카트가 박선주의 폭발적인 힘과 합쳐져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의 돌진력과 카트의 역충격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흉골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폐 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선주의 힘은 곽태수의 돌진력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거대한 덩치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곽태수는 자신의 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뒤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바닥은 미끄러운 화학약품으로 덮여 있었다. 쾅! 곽태수의 몸이 2미터가량 뒤로 날아가 그의 등과 머리가 복도 벽과 바닥 모서리에 그대로 처박혔다. 타일 바닥에 뒤통수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곽태수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혔고 손에서 버터플라이 나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리 뒤로 천천히 검붉은 피가 타일 바닥의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다. 블랙 머스탱의 두목 곽태수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청소부의 청소 카트에 의해 단 한 방에 무력화되었다. 복도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팔이 부러진 부하 A의 신음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이민혁 선생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복도에는 총 4명의 불량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4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부하 A 팔이 부러진 자, 벽에 기댄 채 자신의 팔을 붙잡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부하 B 칼을 들었던 자, 박선주에게 가격당한 후 락스 웅덩이에 얼굴을 밟고 완전히 실신해 있다. 곽태수 두목복도 저편에 대 다자로 뻗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미동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부하 C. 곽태수와 함께 이민혁 선생을 위협하던 자.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목격했다. 그의 이름은 오필규였다. 오필규는 자신의 두뇌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느꼈다. 괴물.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저 늙은 여자는 괴물이다. 자신이 아는 한 이 동네에서 가장 강하고 잔인했던 곽태수 형님이 저 할머니의 청소 카트에 맞고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렸다. 오필규의 머릿속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시멘트로 굳힌 듯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박선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땀과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그 위로 차갑고 공허한 두 개의 눈동자가 정확히 오필규를 향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오필규의 방광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아. 오필규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수단, 즉 광기를 택했다. 그는 무기조차 없다는 것을 잊은 채 그저 주먹을 휘두르며 박선주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죽어, 죽어. 박선주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귀찮다는 듯한, 진심으로 피곤하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던 자신의 원래 무기, 즉 대걸레 자루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철컥. 대걸레가 플라스틱 홀더에서 빠져나왔다. 오필규의 필사적인 오른팔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선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걸레 자루의 중간 부분을 들어 올려 날아오는 오필규의 팔뚝을 가볍게 툭 쳐냈다. 완벽한 받아넘기기, 파리. 오필규의 주먹은 힘의 방향을 잃고 허공을 갈랐다. 그 반동으로 그의 몸이 앞으로 비틀거리며 쏠렸다. 그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순간 모든 방어가 무너졌다. 박선주는 대걸레 자루의 끝부분 손잡이를 짧게 고쳐 잡았다. 그리고는 짐승의 숨통을 끊는 창처럼 정확하고 간결하게 앞으로 내질렀다. 퍽. 대걸레 손잡이 끝이 오필규의 명치, 태양신경총 솔라플렉스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오필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세상의 모든 공기가 그의 폐에서 사라지는 듯한 충격.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통의 근원지를 감싸쥐기 위해 상체를 완전히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상체를 숙이자 그의 오른쪽 무릎이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박선주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대걸레 자루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둘렀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오직 무릎 관절, 슬개골만을 노린 짧고 통제된 타격이었다. 바각. 나무 방망이가 마른 장작을 부러뜨리는 듯한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끄아, 아, 아, 아. 팔이 부러진 부하 A의 비명과는 또 다른, 훨씬 더 날카롭고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오필규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자신의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며 자지러졌다. 그의 무릎은 완벽하게 박살나 있었다. 이제 복도에는 4명의 블랙 머스탱 조직원 모두가 쓰러져 각기 다른 고통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곽태수의 돌진부터 오필규의 무릎이 박살 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채 30초가 되지 않았다. 박선주는 대걸레를 든 채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4명의 건장한 조폭을 불구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복도 청소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대걸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바닥에 두어 번 툭툭 친 뒤 청소 카트의 홀더에 철컥 소리가 나게 정확히 다시 꽂아 넣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녀는 벽에 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이민혁 선생을 돌아보았다. 이민혁은 깨진 안경을 손에 쥔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두려움은 이미 경외심과 비현실감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장군.
님. 박선주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와 락스와 오물로 범벅이 된 복도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정말로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런.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바닥이 아까보다 더 더러워졌군. 이민혁 선생은 자신이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에서 저 장군님 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신음처럼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곽태수의 칼에 찔려 죽어가며 꾸는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흉악한 조폭 4명이 불과 몇 분 만에 낡은 청소 카트와 피 묻은 대걸레 자루에 의해 문자 그대로 청소당했다. 박선주는 이민혁 선생의 경악이나 복도의 낭자한 피와 화학약품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압당한 놈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엉망이 된 작업복 조끼에 또 다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까 그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던 곳보다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이었다. 그녀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이민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온갖 흠집과 상처로 얼룩진 짙은 국방색의 구형 폴더폰. 누가 봐도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물이었다. 곽태수 일당을 괴물처럼 제압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박선주가 찰칵하는 특유의 소리와 함께 폴더를 여는 순간 이민혁은 숨을 멈췄다. 어두운 액정 화면이 켜지며 부팅 로고가 떠올랐다. 그것은 흔한 통신사 로고가 아니었다. 검은 바탕에 날카로운 독수리가 검과 번개를 움켜쥔 형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아로소콤의 공식 인장이었다. 그녀의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뚜루르 하는 평범한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거의 즉각적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암호 확인. 이라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선주는 쓰러진 곽태수를 내려다보며 피와 락스가 뒤섞인 바닥을 무심하게 밟은 채 대답했다. 여기는 강철 호랑이. 암호 알파 707. 전화기 너머에서 약 1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당황이나 놀람의 정적이 아니었다. 수신자가 전설적인 호출 부호의 등장을 확인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로 전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강철 호랑이님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지휘 통제권 이양받겠습니다.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박선주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청소부의 것이 아닌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현 위치 강남구 세빛 고등학교. 본관 3층 중앙복도. 상황 신원불명, 무장 괴한 사명, 교내 침투 및 교직원 위협. 현 시간부로 전원 제압 완료.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바닥에 널브러진 놈들을 훑어보았다. 부상자 다수 발생. 곽태수로 추정되는 주동자는 두부 출혈로 의식불명. 나머지는 관절 및 신경계 손상. 군사경찰, 군경 신속대응팀 QRF 즉각 파견 및 현장 통제. 신병 확보 요청. 상황 등급 레벨 2로 격상한다. 곽태수는 뒤통수에서 흘러나오는 뜨끈한 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했지만 그 대화는 똑똑히 들었다. 강철 호랑이, 군경, 레벨 2. 그가 평생 몸담아온 뒷골목의 용어들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까 봤던 그 낡은 중장 신분증을 다시 보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속임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저 전화 통화는 저건 연기가 아니었다. 장군. 진짜 장군이었어. 그의 입에서 거품 섞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민혁 선생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철 모랑이 박선주 중장. 수십 년간 특수전 사령부를 지휘하며 대테러 작전의 신화를 쓴 살아있는 전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조차 날카로운 지리로 국방부 장관을 호령했던 유일무이한 여성 장군.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한 후에 자신이 근무하는 자신의 반 학생이 다니는 이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민혁 선생이 애타게 기다렸던 112 순찰차의 경쾌하고 익숙한 삐용삐용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낮고 육중하며 공기 자체를 찢는 듯한 우웅 하는 군용 작전 차량의 사이렌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 몇십 초 만에 학교 정문까지 도달했고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끼익 본관 입구에서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복도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즉각적인 정적. 인두비덴, 인플라스나 오플라타리아, 아인디. 수십 개의 무거운 군화 발자국이 중앙 현관의 대리석 계단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울리며 다가왔다. 그것은 어설픈 조폭들의 껄렁한 발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일사불란하며 오직 임무만을 위해 단련된 강철의 소리였다. 곧이어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색 베레모와 방탄조끼, K-레이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SDT 군사경찰 특임대 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복도의 낭자한 피와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총구는 즉각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향해 정확히 겨눠졌다. 대원들 사이를 헤치고 가슴에 소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지휘관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는 이 끔찍한 현장피와 화학약품, 기괴한 각도로 꺾인 사지들을 단 1초 만에 파악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현장 한가운데 피 묻은 대걸레 자루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초라한 회색 작업복 차림의 청소부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그 베테랑 소령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당황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복도 한복판에서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탕소리가 나게 발을 모았다. 그는 자신의 헬멧조차 고쳤을 겨를 없이 땀과 오물에 젖은 늙은 청소부를 향해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가 떠나갈 듯 우렁찼다. 장군님께 대하여 충성 신속 대응팀 지휘관 김진철 소령. 현 시간부로 현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늦게 도착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혁 선생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학교 복도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자신들이 매일 아침 점심으로 마주치던 그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충성을 외치고 있었다.
방과 후 수업을 위해 교실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복도 끝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곽태수는 그 우렁차고 절도 있는 경례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굴욕과 공포 속에서 완벽하게 의식을 잃었다. 김진철, 소령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피와 화학약품 냄새로 진동하는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충성 그 경례는 쓰러진 조폭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우뚝 선 땀과 오물에 젖은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박선주 중장을 향한 것이었다. 김소령은 경례를 유지한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현장 확보 1조. 주동자 및 부상자 제압 및 응급 처치 2조. 복도 양 끝 완전 통제, 민간인 접근 차단. 이해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완벽한 장비로 무장한 SDT 대원들이 훈련받은 늑대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이 끔찍한 광경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군화발이 미끄러운 락스 용액을 밟으며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2명의 의무병이 즉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실신한 곽태수에게 달려가 지혈을 시작했다. 다른 대원들은 신음하는 부하, A 팔이 꺾인 자, 와 C 무릎이 박살난 자를 거칠게 뒤집어 두꺼운 군용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아파 아파, 내 팔 내 다리. 그들의 비명은 이제 위협이 아닌 처절한 애원에 가까웠다. 그때 팔이 꺾인 부하 A가 자신들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이 아닌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든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봐, 당신들, 뭐야, 군인이 왜 여기 있어? 우린 그냥 좀 다툰 거라고. 오해야. 변호사. 네, 변호사 불러. 그의 외침에 대답한 것은 SDT 대원이 아니었다. 김진철 소령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입 다물어. 내 놈들의 신병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군사경찰이 확보한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오해는 군 검찰부에서 소명하게 될 거다. 김소령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박선주 중장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추며 보고했다. 장군님, 추가 명령을. 박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소령을 지나 벽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이민혁 선생과 깨진 그의 안경을 향해 있었다. 김소령. 예. 장군님. 단순 폭행이나 교내 침입 사건이 아니다. 박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보호교육시설 내에서의 흉기 사용.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협박. 그리고 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김소령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군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보호시설과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선주가 말을 이었다. 이 자들의 배후, 블랙 머스탱이라는 조직을 전면 조사하도록. 단순한 동네 불량배 수준이 아니다. 이 학교를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자금책, 혹은 그 이상의 반사회적 활동이 있는지 원전부터 다시 파악해. 이건 일반 경찰서, 지구대 선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야.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강철 아모랑이의 작전 명령이었다. 김소령은 즉각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이것은 단순 폭력 사건 레벨 3이 아니라 조직적인 안보 위협 레벨 2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본부에 보고 경찰청 및 검찰과 연계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삐용삐용 하는 익숙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방과 후 학교 폭력 신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늑장을 불인관할 지구대 순찰차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아이고, 학생들이 또 싸웠나? 순찰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은 본관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선 육중한 군용 전술 차량 K808과 입구를 지키는 완전 무장한 SDT 대원들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은 황급히 무전기를 붙잡았다. 상황실, 여기 세빛 고등학교인데. 여기 지금 군대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3층 복도로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바닥은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익히 그 악명을 들어왔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놓아주었던 블랙 머스탱의 핵심 조직원들이 팔다리가 부러진 채 군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진철 소령이 웬 늙은 청소부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선임 경찰관이 김소령의 계급장을 알아보고는 기겁하며 다가왔다. 김진철 소령님, 육군 군사경찰단.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긴 민간인 구역인데. 김소령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관할서 담당관인가 너무 늦었군. 보다시피 현 시간부로 이 현장은 군사경찰 특임대가 통제한다. 장군님의 직접 명령이다. 장군님. 선임 경찰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김소령의 시선이 향한 곳 초라한 청소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수많은 보고들, 블랙 머스탱이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는다는 민원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왔다. 군 중장이 직접 개입한 사건. 자신들의 경찰서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였다. 김소령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다. 민간, 경찰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고 외곽 통제선이나 확보하도록. 이곳은 우리가 맡는다. 그 시각 복도 끝 교실에서 이 모든 소란을 숨죽여 지켜보던 학생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협박하던 괴물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민혁 선생을 불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SDT 의무병의 손을 거절하고 스스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박선주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확신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김소령의 지시를 받은 여성 군사경찰 수사관이 이민혁과 김지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그리고 학생, 많이 놀라셨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저자들이 두 분께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혁은 부러진 안경테를 움켜쥐었다. 그는 박선주 중장이 자신들을 위해, 이 학교를 위해 괴물들과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우리 반 학생에게 두려움의 둑이 무너지자 모든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민혁 선생의 상세한 보고와 김지훈의 용기 있는 증언은 블랙 머스탱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강철 아모랑이가 그들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박선주 중장의 명령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그날 밤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와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김진철 소령이 제출한 현장 보고서와 박선주 중장의 의견서는 이 사건을 조직폭력배의 청소년 대상 특수 협박 및 불법 채권 추심, 교내 무기 난동으로 규정했다. 그날 밤 12시를 기해 블랙 머스탱의 본거지로 사용되던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관할 경찰서에는 통보조차 가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진입한 것은 군사경찰 특임대였다. 현장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곳에서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책상 서랍에서는 새빛 고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들의 빈목록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었다. 곽태수는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거대한 불법 도박 조직의 하부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학교가 하필이면 대한민국 특수전에 살아있는 전설이 위장 잠입 중이던 곳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곽태수가 박선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른 그 순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파멸 스위치를 누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빛 고등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새벽 뉴스 속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취재 차량이 교문 앞을 점령했다. KBS, SBS, JTBC, YTN 등 방송국 로고를 붙인 수십 대의 중계차들이 위성 안테나를 하늘로 뻗은 채 진을 쳤다. 교문은 어젯밤부터 출동한 군사경찰 헌병들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학교 정문을 지키고 서 있는 전대미문의 광경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했다. 기자들은 닫힌 철문 너머로 이 기이한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대가 왜 학교를 통제하는 거죠? 박선주 장군이 정말 여기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게 사실이면 인터넷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선주 중장, 2위는 새빛고 조폭, 3위는 강철 아모랑이었다. 어젯밤 복도에서 학생들이 몰래 찍은 10초 남짓의 흐릿한 영상 군인들이 청소부에게 경례하는 장면. 이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속보 전설의 강철 아모랑이 박선주 예비역 중장. 고등학교 미화원으로 위장 잠입 교내 조폭 일당 단신 제압 단독 새빛 고등학교. 조폭에게 점령당했나. 군이 직접 나선 이유는 분석. 그녀는 왜 대걸레를 잡았나? 박선주 장군의 숨겨진 이야기.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까지 몰려와 교문 앞에서 고성을 질렀다. 설명해. 학교가 깡패 소굴이 될 동안 교육청은 뭐 했어? 내 아이 당장 집으로 보내. 혼란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흥분이 학교 전체를 감쌌다. 오전 10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학교 측과 국방부의 협의하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선주 중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새빛 고등학교의 교장 오지환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구부정한 다른 교장들과 달리 척추가 곧게 뻗어 있었고 눈빛이 매서웠다. 그 역시 육군 대령 출신이었다. 오지환 교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군대식으로 짧고 굵게 입을 열었다. 새빛 고등학교 교장 오지환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박선주 장군님의 오랜 전우입니다. 첫 마디부터 장내는 술렁였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었다. 어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의 일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가 격렬해졌다. 오 교장은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다. 박선주 장군님은 은퇴 후 저의 오랜 동지로서 교육계에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 새빛 고등학교가 블랙머스탱이라는 조직적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셨습니다. 첩보요, 군 첩보란 말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오 교장은 그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순찰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관할 경찰의 무능 혹은 유착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발언이었다. 박 장군님은 탁상공론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아닌 현장의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청소부로 지원하셨습니다. 교장인 저와 보안 담당관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장 잠입이었습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위장 잠입. 그 단어는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교실 복도를 쓸고 닦으며 교사나 교장이 절대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누가 돈을 뺏기는지, 그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조폭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수집과 학생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이민혁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생을 협박하는 순간 박 장군님의 임무는 정보 수집에서 즉각 적재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군님은 평생을 해오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의 보호 대상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겁니다. 오지환 교장의 연설은 모든 의혹을 잠재웠다. 그것은 월권이나 과잉 방위가 아니었다. 강철, 아모랑이의 마지막 임무 수행이었다. 이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동안 교실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충격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미쳤다. 진짜 장군이었어. 3스타. 야, 나 어저께 그분 앞에서 쓰레기 그냥 버렸는데 나는 비 오는 날 바닥 미끄럽다고 그분한테 짜증냈어. 어떡하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부 아줌마의 모습을 떠올렸다. 항상 묵묵히,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먼저 출근해 현관을 정리하던 모습. 그녀의 노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의 작전이었고
경계 근무였다. 이민혁 선생을 비롯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교무실에서 휴지통을 비우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학교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이 모두를 지키고 있었다. 학교의 위계 질서가 한순간에 전복되었다. 가장 낮다고 여겨졌던 존재가 사실은 이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블랙 머스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포는 이제 강철 아모랑이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블랙 머스탱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관할 경찰서는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세빛 고등학교는 군사경찰의 통제가 해제되고 정식으로 계약된 사설 경호팀이 배치되었다. 학교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선주가 학교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 차림도 땀에 전 작업복 차림도 아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면바지와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 영락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교장의 안내도 사양하고 혼자서 본관 3층으로 올라갔다. 사건이 벌어졌던 복도는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피와 락스 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깨졌던 타일도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복도 한 구석에 그녀가 쓰던 낡은 청소 카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쓰러졌던 카트를 깨끗이 닦아 세워둔 모양이었다. 박선주는 카트로 다가갔다. 그녀는 부러진 세제통 홀더와 그날의 충격으로 살짝 휘어진 금속 프레임을 말없이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무기였고 그녀의 방패였다. 장군님.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민혁 선생과 학생 김지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경례를 해야 할지, 인사를 해야 할지. 결국 김지훈이 먼저 풀썩 소리가 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장군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이민혁 선생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그 카트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선주는 그들의 숙인 머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강철 아모랑이의 냉철한 미소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다가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학생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 학생. 그녀는 이민혁 선생에게도 고개를 들라고 손짓했다. 이 선생, 교사가 학생 앞에서 그렇게 오래 고개 숙이는 것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주가 입을 열었다. 나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소. 그녀는 교실 문이 닫힌 복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나라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지도에 그려진 땅덩어리 아니면 적이 걸린 태극기. 그녀의 시선이 김지훈에게 돌아왔다. 바로 당신들이요. 그녀가 김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안전하게 공부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고 그녀가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우리 선생들.
바로 당신들이 이 나라 그 자체요. 내 군복은 벗었지만 내 임무는 끝나지 않았소. 곽태수 같은 썩은 것들이 감히 교실 안까지 기어 들어오게 방치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은 것뿐이요. 박선주는 마지막으로 김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장군도 청소부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학생, 훌륭하게 자라다오. 그것이 앞으로 내가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곽태수의 재판은 그가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서 군 병원으로 이송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조폭 난동이 아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직접 지휘했으며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1심 법정을 향해 있었다. 곽태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심신미약과 단순 폭력을 주장하려 했었다. 곽태수 역시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박선주가 먼저 자신들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 녹화된 영상은 그 모든 변명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명백히 흉기를 들고 있었고 이민혁 선생을 구타했으며 박선주 장군을 향해 사리를 가지고 돌진했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장은 곽태수와 블랙 머스탱 조직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 더물션 과도 같았다. 특수 협박, 교직원 감금 및 폭행, 청소년 보호법 위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죄단체 조직죄, 그리고 마지막 더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추가되었다. 국가 유공자 및 퇴역 장성에 대한 특수 폭행 및 살해 미수, 법정은 술렁이었다.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를 상징하는 삼성 장군을 향한 흉기 공격은 사법부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다. 박선주 장군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군복도 작업복도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감정 없이 그저 그날 일어난 사실만을 덤덤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어떤 검사의 논고보다도 강력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교육시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범죄의 소굴로 만들려 했다. 심지어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헌신하던 국가적 영웅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판결은 가혹했다. 주범 곽태수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팔이 부러졌던 부하 A와 무릎이 박살났던 부하 C는 각각 징역 12년, 8년형을 받았다. 현장에서 실신했던 부하 B 역시 10년형을 피할 수 없었다. 블랙 머스탱 조직은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 수익금 전액이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다. 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지환 교장의 기자회견과 박선주 장군의 조사 보고서는 관할 경찰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의 도화선이 되었다. 블랙 머스탱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유착 관계를 의심받던 담당 경찰관들과 그 윗선들은 전원직위 해제되었고 그중 일부는 곽태수의 뒤를 따라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었다. 세빛 고등학교는 그렇게 길고 혹독했던 악몽에서 벗어났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던 군사경찰의 통제선이 사라지고 취재 차량들도 모두 철수했다.
하지만 학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변모했다. 교문에는 새로운 보안 초소가 세워졌고 낡은 CCTV는 모두 고성능 AI 카메라로 교체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내부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정문 중앙 게시판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제1회 세빛 강철 호랑이 장학금 수여식. 그것은 박선주 장군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장학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 대부분을 이곳에 기부했다.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김지훈 학생이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기준은 성적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용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하려는 의지였다. 김지훈은 전교생과 박선주 장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학 증서를 받으며 펑펑 울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학생이 아니었다. 박선주는 더 이상 회색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학교 보안 고문이자 명예 이사장 직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교장실이나 이사장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학교에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교정을 거닐었다. 그녀는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달려와 장군님 안녕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러면 박선주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동시에 학교의 가장 작은 위협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사건이 일어났던 본관 3층 복도. 그곳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밝은 장소가 되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곳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이제 전설적인 무용담으로 바뀌어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이민혁 선생은 자신의 반 학생인 김지훈과 함께 그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것은 벌칙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자원에서 그 복도의 청소를 맡았다. 이민혁 선생은 이제 깨진 안경 대신 새롭고 단단한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지훈아, 여기 구석에 먼지 남았다. 박 장군님이 보시면 불호령 떨어지겠다. 이민혁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김지훈도 웃음을 터뜨리며 대걸레를 힘차게 밀었다. 에이, 선생님, 장군님은 먼지 때문에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썩은 것들 때문에 화내시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깨끗하게 닦인 복도를 울렸다. 바닥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피와 락스로 얼룩졌던 그 공간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세빛 고등학교의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그들의 손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세빛 고등학교 교정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공포의 그림자가 서리지 않았다. 대신 이른 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희망찬 교가 감고라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오늘은 바로 그 끔찍했던 사건을 딛고 일어선 아이들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은 저마다의 희망을 상징하는 축하의 꽃다발을 든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너희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1년 전보다 한 뼘은 더 자란 듯한 늠름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일상적인 졸업식 풍경이었다. 다음은 본교의 자랑. 새빛 강철 호랑이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단상으로 올라선 것은 1년 전 그 지옥 같던 복도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민혁 선생이었다. 그는 이제 이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신감 넘치고 든든한 학생 주임 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학생의 이름을 호명했다. 일의 수혜자였던 김지훈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 아래 첫 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량배의 협박에 고개 숙이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틈틈이 체력을 단련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선주 장군은 그 모든 광경을 강당 맨 뒷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명예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이 무색하게 화려한 귀빈석이 아닌 평범한 학부모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여전히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단정하고 소박한 평상복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민혁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학교의 가장 강력한 부적부지이자 수호신이었다. 그녀가 이 학교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도시의 그 어떤 어둠도 감히 이 신성한 교정을 넘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가 완수된 현장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다. 모든 식이 끝나고 졸업생들이 강당을 빠져나가며 서로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교정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음바다를 이뤘다. 김지우는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졸업장을 안겨드린 후 인파를 헤치고 곧장 강당 뒤편으로 달려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박선주의 앞에 섰다. 그는 충성이라는 군대식 경례 대신 교복이 구겨질 정도로 깊고 진심 어린 90도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아니, 이사장님, 오늘 저 무사히 졸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박선주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축하한다. 김지훈 학생. 아니, 이젠 김지훈 군이라고 불러야겠군.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멋지게 자라주었다. 박선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지휘관의 눈이 아닌 잘 자란 자식을 바라보는 대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저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하나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평범한 대학 합격증이 아니었다. 봉투 위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최종 합격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김지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눈으로 박선주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도 장군님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박선주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지만 이내 그 어떤 칭찬보다도 깊은 만족감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힘든 길이 될 거다. 내가 걸어온 길보다 더 혹독하고 외로운 길일지도 몰라. 모든 각오를 마쳤습니다. 김지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장군님께서 그날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힘은 곽태수를 쓰러뜨린 무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학생을 지켜낸 책임감과 헌신이었다. 박선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제는 자신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이 청년의 어깨를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아주었다. 그녀의 유산은 그렇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말이 충분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떠나간 늦은 오후. 박선주는 1년 전 그날처럼 학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뒤편의 작은 언덕에 섰다. 상쾌한 봄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교정은 다시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떠났고 그녀의 비밀 임무도 공식 임무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때 언덕 아래쪽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민간인 번호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의전 차량이었다. 차가 멈춰서고 운전석에서 말끔한 육군 정복을 차려입은 현역 대령이 내려 그녀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는 박선주의 몇 걸음 앞에서 완벽한 각도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장군님, 모시러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가 청소년 안보 전략 TF 위원장직 수락.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녀의 다음 임무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세빛 고등학교 교정을 그리고 김지훈과 같은 청년들이 걸어갈 이 나라의 미래를 눈에 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의 미화원도 명예 이사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강철 호랑이로 돌아가 교실 복도가 아닌 국가의 미래라는 더 큰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자. 그녀는 짧게 말하고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대령이 경례를 붙인 채 뒷문을 닫았다.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교정을 빠져나가 서울의 번잡한 도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완벽한 평화만이 남아 세빛 고등학교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나레이션 톤으로 전환됩니다.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곽태수처럼 상대를 위협하는 요란한 문신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시끄러운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박선주 장군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듯이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규율과 자신이 맡은 바를 목숨 걸고 완수하는 지독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낮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교실 복도를 청소하는 미화원의 노동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군의 노동은 그 본질적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오물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박선주는 미화원이었을 때도 장군이었을 때도 똑같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녀가 휘두른 대걸레 자루가
그토록 통쾌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의 힘이었고 오만을 응징하는 겸손의 힘이었으며 비겁함을 심판하는 용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톤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조폭들이 학교에서 청소하는 여성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비역 장군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곽태수 일당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청소 카트와 대걸레 자루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은 얼마나 시원하게 뚫리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렇게 항상 빠르고 명쾌하고 압도적으로 실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곽태수를 만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이나 지위, 혹은 돈을 내세우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곽태수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박선주 장군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잠든 사이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늦은 밤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원분들,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며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분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도 빛나는 훈장을 달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평범한 모습 뒤에 놀라운 전문성이나 따뜻한 용기를 숨기고 있던 숨겨진 영웅이 있으셨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무심코 무시했다가 나중에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나 혹은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 한 잔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들려드릴 더 강력하고 더 정의롭고 더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속 묵은 체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더 강력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